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5년 뒤에 내 코딩 실력이 어쩌면 내 일 자체가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코딩 기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AI 시대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죠.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코딩을 잘하는 법을 넘어서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나눌 내용은 어쩌면 기술의 패러다임이 구현의 기술에서 정의의 예술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전환의 핵심을 꿰뚫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전환의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전통적인 코딩하고 바이브 코딩은 아예 사고의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전통 코딩이 이걸 어떻게, how 만들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면 바이브 코딩은 무엇이 what 나오면 성공이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점, 이게 모든 차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게 바로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요. 전통적인 코딩은 개발자가 직접 그 설계도를 보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그런 시공 전문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의 디테일을 직접 통제하고 책임져야 하죠. 문법 하나, 알고리즘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코딩 배울 때 그 세미콜론 하나 빼먹어서 밤새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아, 다들 들은 결함이 있죠? 반면에 바이브 코딩은 건축가의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건축가는 햇살이 잘 드는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느낌의 집을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도, 즉 바이브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계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 벽돌을 쌓는 시공은 AI 같은 자동화된 도구나 팀에게 맡기고요. 자신은 그 결과물이 처음의 의도와 비전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하고 판단하는 데 집중하죠.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겁니다. 아, 건축가와 시공 전문가.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의문도 들어요. 건축가라고 해서 벽돌이나 철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의도만 좋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닐 텐데.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도 기술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지시만 내리게 될 위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의 핵심 역량이 뜬구름 잡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을 구조화하는 능력인 거죠. 건축가가 재료의 특성이나 한계를 알아야 실현 가능한 설계를 할 수 있듯이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도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문법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손의 기술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추상적인 바이브를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로 번역해내는 생각의 기술,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작성하는 사람, 즉 라이터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결과물의 품질을 판단하는 감독자, 슈퍼바이저로 진화한다는 의미군요. 결국 잘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잘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결과물은 내 의도를 한 80% 만족시켰지만 나머지 20%는 이런 맥락을 오해했으니 다음엔 이렇게 수정해줘. 이렇게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전문가의 모습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자가 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잘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그 판단이라는 게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좋은 판단을 하려면 애초에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텐데 바로 이 지점이 자료에서 그토록 강조하던 문제 정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 이 대목이었죠. 맞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무릎을 쳤는데요. 문제 정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바로 해결책부터 이야기하죠. 이거 그냥 자동화하면 됩니다. 라거나 AI 도입해서 처리하죠. 이런 식으로요. 이건 문제 정의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에 가깝습니다. 아, 회의할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아니면, 너무 불편해요. 이 시스템을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처럼 그냥 막연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들은 주장이나 불만이지 AI가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IT 지원팀에 문의할 때 그냥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보내는 거랑 비슷해요. 한 명만 안 되는 건지, 전체가 안 되는 건지, 유선인지 무선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이런 맥락이 없으면 지원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 비유 정말 재밌네요. 그럼 반대로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자료에 나온 그 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아주 명확한 구조를 따르죠. 바로 누가, who,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컨텍스트, 무엇 때문에, why, 마지막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 impact. 이 네 가지 요소를 담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서 나온 업무가 비효율적이다라는 불만을 이 구조에 맞춰서 다시 말해볼까요? 제가 한번 시도해볼까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하는 직업상담사가 who, 퇴근을 앞둔 오후 5시쯤 기록을 정리할 때 컨텍스트, 같은 내용을 세 군데 시스템에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why, 집중력이 떨어져서 기록의 정확도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팩트. 이런 식이 되겠네요. 와, 완벽하네요. 방금 그 문장이랑 업무가 비효율적이에요 라는 문장,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AI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직업군이 겪는 중복 입력 문제구나. 이걸 해결하려면 클립보드 기록을 확장하거나 시스템 간 연동을 제한해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는 일종의 설계도가 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죠. 결국 상황이 빠진 해결책은 주장이고 원인과 영향의 연결고리를 담은 것은 설명입니다. 바이브 코딩 시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이 설명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내가 원하는 걸 구조화해서 설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으로 길러질 수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일회성 지식이 아니라 근육에 비유하면서 꾸준한 훈련과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문제 정의는 뭐랄까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몸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에 가깝거든요.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교육 방식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교육 첫날에 문제 정의의 중요성을 1시간 강의하는 방식, 이건 거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학습자들은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 그 도구의 가능성과 한계가 뭔지 전혀 감이 없으니까요. 하긴 수영하는 법을 물에 들어가기 전에 칠판 앞에서만 배우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 시작 후 한 2주차쯤, 즉 학습자들이 기본적인 도구에 막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전 교육 과정에 걸쳐서 모든 과제에 이 문제 정의를 녹여내는 거예요. 코딩 과제를 내주기 전에 당신이 만들려는 이 코드는 어떤 문제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이걸 먼저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제출하게 하고 그 문서 자체에 점수를 주는 거죠. 그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가 바로 평가군요. 최종 프로젝트 점수의 40에서 50%를 기술 구현이 아니라 문제 정의에 배정한다?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학습자들이 기술적으로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풀 가치가 있는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정말 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문제 정의를 가르쳤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 정의를 평가했다로 가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건 결국 좋은 말씀으로만 남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들어요. 문제 정의라는 게 다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평가자의 마음에 드는 글을 써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글짓기 대회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요.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루브릭이라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표를 제시합니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속된 구조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첫째, 문제의 대상이 구체적인가? 둘째, 문제 상황과 맥락이 명확한가? 셋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잘 드러나는가?
마지막으로 해결했을 때 어떤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가? 이 네 가지 요소를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라고 쓰면 1점짜리 정의가 되는 거고요. 하루 50명 이상을 상담하는 콜센터 직원이 피크 시간대에 고객 정보를 찾기 위해 평균 5번 이상 화면을 전환해야 해서 통화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쓰면 5점짜리 정의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의 묘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코드 없는 평가 원칙이에요.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코드로 구현된 웹사이트나 앱을 보기 전에요. 오직 이 문제정의 문서만으로 1차 평가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문제 정의를 그냥 형식적인 서류 작업으로 생각할 수 없겠네요. 아, 이 문서 자체가 내 실력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디까지 생각해야 잘하는 것인지 스스로 알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교육과정은 단순한 기술 훈련소를 넘어서 AI 시대의 필수적인 판단력 훈련 시스템으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노력, 즉 문제정의라는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5년 뒤 노동시장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리의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5년, 아니 3년만 지나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코드를 짜는 단순 구현 작업은 상당 부분 AI로 자동화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정의, 비즈니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판단하는 영역, 이건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직무 좌빅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 롤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군요. 기술의 유행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힘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속도 우위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어요. 문제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가 나왔을 때 그 두꺼운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도구로 내가 해결하려는 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목적과 맥락을 먼저 정의하고 곧바로 실험하면서 결과를 만들고 수정하며 배웁니다.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 라이브러리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검색, 적용, 개선 엔진을 갖게 되는 거군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새로운 판에 올라타서 성과를 내느냐가 연봉을 결정하는 시대에 이건 정말 압도적인 강점이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전통적인 개발자는 주로 개인의 코딩 실력, 즉 개인 단위로 평가받는 경향이 강했어요. 저 친구 코딩 참 잘해.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바이브 코딩형 인재는 팀과 조직 단위로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들은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 동료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나 고객의 애매모호한 불만을 구조화해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연결자이자 번역가 역할을 하거든요. 아, 이 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일이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특히 기획자나 디자이너 같은 비개발자와 개발자 사이의 소통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리더나 기획과 기술을 잇는 중간 관리자로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 AI라는 도구를 지렛대 삼아서 서너 명 혹은 그 이상의 결과물을 조율하고 방향을 잡는 그런 포스 멀티플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의 진짜 성과는 단기적인 취업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판을 읽고 판을 움직이는 힘 그 자체를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바이브 코딩 시대의 핵심은 코딩을 아예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라는 메시지였네요. 예전처럼 구현, 코드, 설계, 스트럭처 순으로 일단 만들고 보는 게 아니라 의도, 바이브, 구조, 스트럭처, 구현, 코드의 순서로 일하는 방식을 재정립하라는 것. 기술을 잘 다루는 걸 넘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 즉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료에 나온 이 문장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바이브 코딩 교육은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기술이 바뀌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다. 아주 명쾌한 요약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 못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다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만약 당신이 내일 참석할 회의에서 누군가 성급하게 해결책부터 주장한다면 그 대화를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설명으로 되돌리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어쩌면 그 멋진 아이디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은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순간은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팀이 엉뚱한 곳에 삽질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문제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